자, 요렇게 수증기와 수분활성 정리를 했어요. 잘 이해를 하고 그 외워야 될 포인트들만 잘 하면 돼요. 지금은 되게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막 많은 것 같지만 나중 되면은 쭉쭉쭉쭉쭉쭉 잘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평형 상대습도 한번 볼게요. 공기 중에 식품을 오랜 시간 방치하면 공기 중에 상대습도 여하에 따라 흡습 또는 탈습이 진행되다가, 그렇죠. 우리가 식화를 하다 보면 상상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식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 상대습도, 그죠? 렐러티브 휴미디티 때문에 탈습되기도 하고 흡습되기도 하고 탈습되기도 하고 흡습되기도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움직여요. 그러다가 공기 중의 수증기압과 식품 내 수분의 분압이 평형에 이르면 중지를 하거든요. 이때 상대습도를 뭐라고 한다고? 평형 상대습도라고 해요. 자, 이 평형 상대습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상대습도 하면은 렐러티브 휴머니티 이렇게 RH라고 쓰는데 에킬리브리엄이 들어가니까 ERH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100으로 나눠주면 뭐가 되냐면 AW가 돼요. 수분활성도. 그러면 그냥 상대습도 아니에요. 평형 상대습도를 100으로 나눴어요. 왜냐면 멈췄잖아요, 지금. 그죠? 동일하게 됐기 때문에. 그럼 다시 쓰면은요, 수분활성도 곱하기 100은 뭐예요? ERH예요. 그죠? 그럼 수분활성도가 0.7이다. 그러면은 평형 상대습도는 뭐예요? 얼마냐면 70%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옆에 표 1-3은 뭐냐면요. 학생들이 이제 수분활성도가 개념은 잡혔지만 어떠한 수분활성도가 0.5다. 어떤 식품의 수분활성도 0.5다. 그럼 걔가 도대체 수분이 얼마나 있을까 감이 안 오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대충 뭐 50%다 그러면 좀 물 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한번 이제 그 선입견이 생기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제일 위에 과일 채소가 있죠. 과일 채소를 보면 수분 함량이 거의 97%까지도 가죠. 수분활성도 보면은 0.97, 0.99까지 가죠. 거의 그러니까 1에 가깝죠. 0.99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1.0에 가까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채소, 막 생과일 이런 거 다 거의 0.9. 그래서 되게 이제 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단계 98, 99 있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뭐 생선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수분활성도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과일 채소만 생각해서 수분 함량과 수분활성도가 97%니까 한 0.97 되나? 이렇게 얘랑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과일 채소는 조금 비슷할지 몰라도 보면 생선류로 내려가 보면 수분 함량은 65에서 80%지만 수분 활성도는 0.98에서 0.99로 채소하고 거의 유사하죠. 또 그 다음에 더 내려가 보세요. 건조 과일 한번 볼게요. 건조 과일 같은 경우는 수분 함량이 18에서 22% 하면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수분 활성도는 꽤 높아요, 숫자가. 그죠? 0.72에서 0.8.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 뭐냐면 수분 함량이 방금처럼 18% 하면은 건조 과일이 0.2%나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즉 건조 과일이 이제 보기 같은데 가끔 정말 가끔 나올 수 있거든요. 0.7에서 0.8을 그냥 외워버리면 자주 이제 등장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말린 과일 같은 거를 수분 활성도가 0.7에서 0.8은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분 활성도가 진짜 낮아지려면요. 뭐 비스킷 이런 데로 내려가야 돼요. 완전 거의 없는 수분이 없는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일반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수분 함량이 한 50%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수분 활성도로는 한 0.8에서 0.9 정도. 근데 이게 일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녹아있는 용질이 뭐냐에 따라 수증기압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지만 보통 수분 함량이 어떤 식품에 한 50% 이상 된다라고 하면은 수분 활성도로 했을 때는 0.8에서 한 0.9 정도 돼요. 이 정도가. 그래서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자, 챕터 2로 갑니다. 등온흡수 탈습 곡선. 자, 등온흡수 탈습 곡선 엄청 중요하다고 아까 엄청 말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맞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약간 전투태세예요, 현재.
자, 등원 흡수 탈습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도 나와 있고 우리도 예전에 이제 학부 때나 많이 봤던 아이예요. 사실은 자주 등장하는 친구인데 그 아이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식품을 대기 중에 두면 탈습 또는 흡습을 해가지고 대기 중에 수분 함량, 즉 상대 습도와 평형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수분 함량을 뭐라고 하냐면 평형 수분 함량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르면 평형 수분 함량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등온 흡습 곡선하고 탈습 곡선이 있을 건데 흡습 곡선은 뭐냐면 일정한 온도에서 평형 수분 함량과 상대 습도 또는 수분 활성도와의 관계. 그러면 그래프가 있을 때 밑에가 수분 활성도예요. 그러면 Y축 쪽이 수분 함량인데 가장 정확히 말하려면 평형 수분 함량이고 그다음에 X축은 평형 상대 습도라고 해야 돼요. 왜? 수분 활성도니까. 그래서 책에 따라서 현재 선생님 교재에는 수분 활성도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1영역, 2영역, 3영역을 할 때 수분 활성도로 말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는데 가지고 있는 책들을 보면 가끔 뭐 10%, 20%, 30%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나와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거는 평형 상대 습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표현이에요. 어차피 거기서는. 자, 그렇게 평형 수분 함량과 평형 상대 습도 또는 수분 활성도와의 관계에서 식품 쪽으로 흡습되는 경우의 곡선을 등온 흡습 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 식품이 이렇게 놓여 있다가 흡습을 해서 평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온 흡습 곡선. 반대는 이거겠죠. 식품으로부터 탈습이 되는 곡선을 등온 탈습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등온 흡습 곡선과 탈습 곡선은요, 식품의 종류에 따라 굉장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형태는 이런 형태이죠. 자, 이 형태는 잘 보시면은 우리가 S자가 이렇게 우리가 영어에서 S 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얘를 눕혀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역 S자다라고 말해요. 실제로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밑에가 구부러져 있잖아요. 위에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온 흡수 탈습 곡선은 역 S자형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 그냥 S자형이라고 하면 틀린 보기로 나온 적이 있어요. 앞에 역 S자라고 해야 돼요. 동일한 수분 활성도에서 식품의 수분 함량은 흡습 과정에서보다 탈습 과정에서 더 높다.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되게 당연한데 이렇게 써놓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자, 동일한 수분 활성도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방금 읽은 것처럼 표현해보면 동일한 수분 활성도에서 누가 더 높아요? 탈습. 흡습보다 탈습 곡선이 더 높이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곡선을 조금 쉽게 이해해 본다면 여기 윗부분이 지금 여기가 수분 활성도가 1에 가깝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생식품이겠죠. 뭐 생선이든 뭐 오징어든 생선이든 채소든 과일이든 여기가 원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탈습이 되면 이 곡선을 타고 내려가는 거죠.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오징어를 쭉 말린다고 생각해 봤을 때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물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다시 뿅 하고 생오징어가 안 되잖아요. 절대. 그렇죠. 다 해봤잖아요. 한 번쯤 해봤잖아요. 말린 오징어를 아무리 불려도 다시 생거로 살아날 수 없어요. 뭐가 생겨요? 이렇게 갭이 생기게 되죠. 갭이 생겨서 탈습 곡선이 더 높은 곳에 있고 탈습될 때 물이 빠지는 속도랑 다시 흡습을 했을 때 이 흡습 곡선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동일한 수분 활성도에선 누가 더 높다? 탈습 곡선이 더 높이 있어요. 탈습이 더 높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흡습과 탈습 곡선 사이에는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력 현상이라고 해요. 아주 중요해요.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고 이 등원 흡습 탈습 곡선 문제 중에 전부 보기 하나라도 들어가고 아예 대놓고 흡습 곡선과 탈습 곡선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외워야 돼요. 꼭 히스테레시스 영어랑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20페이지 밑에 쪽 대부분의 식품에서 흡습 과정과 탈습 과정은 가역적이지 않으므로 등원 흡습 곡선과 등원 탈습 곡선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러한 현상을 히스테레시스 이력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냥 알겠어. 뭔지 알겠어. 생오징어 절대 안 돼. 그러면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자, 이력 현상은 식품 건조 시 표면에 모세관이 수축되고 파괴되어 수분 흡수 시 탈습되었던 수분을 모두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식품화학은요, 읽어도 분명히 우리나라 말인데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물기가 촉촉하게 있던 게 물을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식품 안에 물이 차지하고 있던 게 있는데 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물 분자가 있었어. 근데 물이 빠져나갔어. 그럼 얘가 그대로 있지 않고 쪼그라들면 다시 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온다. 이게 아주 쉽게 설명했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 내용이 보충의 이력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가역적으로 흡습이 됐을 때 이 곡선을 타고 가면 좋겠는데 왜 가역적이지 않고 이력 현상이 배불뚝이가 되느냐라를 했을 때 학자들이 두 가지 학설을 내거든요. 두 가지 학설을 내는데 첫 번째 학설은 뭐냐면 잉크병 이론이에요. 근데 잉크병 이론은 잉크병을 본 적이 없는 이 세대에서는 되게 힘든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잉크병을 우선 중세 영화 정도는 봐야 돼요. 그래서 깃털로 뭔가를 쓰실 때 그 다음에 지장을 붙여가지고 독수리에 매다는 그런 영화를 봐야 잉크병이 나오지 거의 잉크병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잉크병을 잘 보면은 제가 또 거기다 그림 실력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요즘에 미생물을 하면서 많이 늘리긴 했지만 잉크병은 거의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긴 향수병이든 무슨 병이든 이렇게 생긴 병을 보면 나올 때도 잘 안 나오지만 들어갈 때 더 안 들어가죠, 이게. 그래서 잉크병이 뭐냐면 나왔지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관들에 있던 수분이 탈습 시 식품으로부터 빠져나갔다가 다시 흡습하는 경우 주변의 상대 습도가 더 크지 않는 한 전량이 다시 흡습되지 않는다는 이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을 써보면 이렇게 하면은 주르르 떨어지는데 다시 이 안에 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이론이고, 두 번째가 개방기공학설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탈습 과정 중에 조직을 형성하고 있던 분자 조직체가 수축에 의해서 흡착 표면에 이용할 수 있는 장소, 흡착 장소가 줄어드니까 수분의 가역적 흡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이론이에요. 이게 개방기공학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이제 가장 이제 조금 더 유력한 내용은 이렇게 모양이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 생 오징어 먹는 거하고 말린 오징어 먹는 것도 조직감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다시 물 분자를 아무리 한 3시간, 4시간 하루 이틀을 불려놔도 다시 생오징어처럼 안 바뀌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등원 흡습 탈습 곡선이 뭔지, 그 다음에 역 S자형인지, 그 다음에 동일한 수분 활성도에서 이런 표현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력 현상까지 잘 기억을 해둔 다음에 그 다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1, 2, 3영역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그림에서 잘 보면 1영역과 2영역과 3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기준점은 이 수분 활성도가 0.25 이하인 1영역과 2호부터 0.8 사이의 1영역과 2영역, 그 다음에 0.8 이상부터 무조건 1 이하겠죠, 식품이니까. 여기 사이를 3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영역 세 가지의 특징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이 세 가지의 특징은 지금 21쪽에 영역별 특징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제 1영역, 2영역, 3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간혹 시험 문제에 A영역, B영역, C영역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B영역 듣도 보도 못한 영역인데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책에 따라서 얘가 1영역, 2영역, 3영역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A, B, C로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풀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영역부터 봅시다. 자, 1영역은요, 단분자층 형성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단분자층 형성 영역, 요거예요. 보세요. 밑에 여기, 우리 이거 뒷장에 있는 그림이에요. 선생님만 가져온 그림 아니고, 뒷장에 보면 이게 식품이라고 했을 때, 이게 식품이에요. 이게 식품. 식품이라고 했을 때, 단분자층이라는 건 뭐냐면, 식품이 있을 때, 하나의 층을 이루고 있으면 이게 단분자겠죠. 하나의 층. 그러면, 하나의 층을 이루기 전, 그러니까 형성 영역이에요. 단분자층 형성 영역. 그러니까 이 식품에 하나의 두 개 층 아니에요. 딱 하나의 층을
둘러싸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영역이 어디냐면 1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영역은 단분자층 형성 영역이에요. 그러면 수분 활성도는 0에서 0.25 사이. 여기 정도. 이렇게 삐뚤게 마음이 삐뚤어졌나 봐. 일자가 안 돼. 이렇게 여기가 1영역이에요. 아주 수분 함량이 물의 양이 되게 작은데요. 되게 아까 말했죠. 0.2면 진짜 되게 작은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여기 정도에서는 사실은 이 식품이 있다 그러면 이 한 층을 싸기도 어려울 만큼의 수분이 작아요. 점점점 그럼 이렇게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올라갈수록 조금씩 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자, 그럼 특징을 봅시다. 이 영역의 물은요. 식품 수분과 물 분자가 카복실기나 아미노기와 같은 극성 부위에 이온 결합하고 있어요. 자, 이온 결합 별표. 자, 1영역의 물은 이렇게 이온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영역의 물의 형태를 물어봐. 1영역의 물은 수소 결합하고 있다 그러면 틀려요. 이게 이미 보면은 지금 식품 성분하고 물하고 결합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카복시키면은 식품에 있는 이렇게 잔기들로 이런 식으로 OOH 이런 식으로 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런 OH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얘가 식품 안에 물이 있다 그러면 COO-로 뛸 거 아니에요. 카복시키니까. COOH가 식품 속에서 CO-가 되잖아요. 그럼 이 마이너스니까 극성이니까 물이 와가지고 같이 이런 식으로 결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온 결합하고 극성 결합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결합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결합수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품 성분과 함께 이동을 해야겠죠. 아까 결합수의 특징 기억나시죠? 식품 성분과 함께 이동한다, 마이너스 20도 이하에서 얼지 않는다, 뭐 이런 특징들이 1영역 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1영역의 물이 결합수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1영역의 특징이 나와. 그러면 아까 앞에 결합수와 자율수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럼 내가 1영역의 물이 결합수인지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보기들이 나오겠죠. 그럼 내가 1영역 물을 결합수인지 모르면 만약에 미생물의 증식에 이용할 수 있는 물이다 하면 틀리죠. 1영역이.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T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BT는 뭐냐면, 자, 1영역이 뭐라고 했냐면, 단분자층 형성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계속 쌓여요. 그래서 딱 하나의 층을 이뤄요. 이게 뭐냐면 딱 한 층이죠. 이때가 BT 포인트예요. 그러면 어떤 식품이든지 쭉 수분 활성도 올라가다가 딱 한 층을 이루는 층, 그때 포인트가 뭐다? 여기다 그러면 이게 BT예요. 그럼 BT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다분자층이 돼요. 그러겠죠. 그래서 1영역에서 물이 차올라서 딱 한 층을 이루는 거기 영역을 BT라고 합니다. 그럼 이 BT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가 이제 쓰실 때 보통 식품에 따라서 수분 활성도 0.3 정도 또는 0.3에서 4 정도라고 말을 하거든요. BT가. 근데 이 BT는 식품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겠죠.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BT를 이렇게 숫자로 기억하셔도 되고 간혹 숫자가 0.3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냐면 다분자층과 단분자층의 경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BT를 넘어가면 이제 이 영역으로 갈 거니까. 자, 그래서 이 BT를 근데 숫자적으로 해볼게요. 같은 고민이 항상 선생님 질문 다 똑같아. BT는 0.3이면 2영역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1영역 자체가 뭐냐면 단분자층 형성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단분자를 이루는 거고 2영역은 다분자잖아요. 그래서 많은 책들에 BT는 숫자적으로는 0.3이라고 되어 있어서 1영역을 넘어선 것처럼 보이지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단분자층에 속해 있어요. 단분자층에. 그래서 선생님도 1영역에 BT를 넣어놓은 거예요. 자, 이 1영역에서는 이제 보면은 이제 BT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물이 이제 막 이렇게 비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지식품에선 산패가 일어나기 쉬워요. 이게 만약 유지식품이라고 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산소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산패가 일어나기 쉬운 영역이 1영역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산패 부분은 아주 중요해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역 2로 넘어가 볼게요. 수분 활성도가 0.25에서 0.8 정도 되고요.
단분자층을 이룬 물분자와 다른 물분자들이 수소결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1층을 이뤘잖아요. 우리 뒷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자, 1층을 여기가 어디예요? BET예요. 그렇죠? 자, 여기가 지금 딱 한 층을 이뤘으니까 BET죠. 여기보다 쌓이니까 다분자층 형성 영역 하면 이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우선 어떤 결합이다? 수소결합이 존재해요. 이 영역의 형태에서 물은 수소결합으로 존재하고 수소결합이어서요. 이때 이 영역일 때도 준결합수 형태로 존재해요. 근데 책에 따라서는 결합수라고도 해요. 즉 자유수는 아니에요. 이 영역도. 자, 이 영역의 물은 준결합수 형태로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과 미생물 성장 속도가 낮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영역의 물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0.8까지잖아요. 2까지면은 사실 1영역에 비해서 물이 더 촉촉한 상태예요. 그래서 좀 더 물성이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올 그림이에요. 이따가 보실 건데 우리가 그 위생학 배운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미생물의 증식을 위한 체조 수분 활성도 할 때 곰팡이가 0.8이었죠. 일반적인 곰팡이. 즉 0.8 이하에서는 못 자라요. 많은 게. 내건성 정도 돼야지 자라지. 그래서 이 영역에서 여기 뒤쪽 부분 있잖아요. 0.65, 67 여기 부분에 있는 수분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선 미생물이 증식하기 어려우면서 되게 여기 앞에보다는 되게 촉촉한 형태의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냐면 식품의 안전성과 저장성이 가장 좋은 영역이다라고 말해요. 이 영역을 대표하는 표현이 별표. 식품의 안전성과 저장성이 가장 좋은 영역이다라고 하면 이 영역입니다. 그러면 단적인 예로 1영역보다 물이 많다 보니까 유지식품의 경우에도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미생물이 우선 잘 자라지 않고 그 다음에 물성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 표를 보겠지만 효소 반응 같은 것들도 물이 있어야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뒤에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식품이 되게 안정적이고 저장성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내용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1영역과 2영역의 물을 다 합쳐도 수분 함량이 5% 이내예요. 갑자기 대반전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래프에서 한 지금 3분의 2까지 왔거든요. 근데 5% 이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분 활성도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실제 물에 잘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식품이 있고 성분이 있고 거기에 결합하고 있는 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을 차지할 것 같아요? 별로 안 차지해요. 대부분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물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상에서는 1, 2영역이 굉장히 크지만 실제 식품에서는 1, 2영역을 다 합쳐봐야 물이 5% 이내예요. 그럼 나머지 95%는 전부 다 3영역에 있어요. 알겠죠? 5% 이내. 자, 그 다음 그 밑에 중간수분식품이라고 되어 있죠.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뒷장 가서 가볼게요. 뒷장에 24페이지에 중간수분식품이라고 있습니다. 자, 중간수분식품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수분 활성도가 낮으면 저장성은 증가하지만 수분 활성도가 너무 낮으면 기호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딱딱하거나 그렇죠. 뭐 비스킷 정도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오히려 저장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유지식품 같은 것들은 수분 활성도를 너무 낮춰버리면 이제 산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수분식품은 뭐냐면 수분 활성도가 한 0.65에서 0.8 정도의 수분을 가진 식품으로 적당량의 수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증식이 억제돼서 식품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잼이나 젤리, 건조 과일, 양갱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지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자, 그래서 중간 수분식품이 존재해. 중간 수분식품 정도는 그렇죠. 이 영역에 있는 물의 양의 수분 활성도를 지니고 있는 아이들이죠. 자, 3영역 갑니다. 모세관, 응축 영역입니다. 자, 우선 수분 활성도는 0.8 이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0.8에서 1.0 사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식품의 모세관과 같은 미세 구조의 수분이 응결하는 영역으로 여기 있는 물을 모세관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자유수 형태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자유수니까 당연히 결합 없어요.
결합 존재하지 않아요. 결합은 앞에만 존재. 1영역은 이온 결합, 2영역은 수소 결합, 3영역은 결합 없어요. 등원 흡습 곡선에서 가장 기울기가 큰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우리는 이게 일반적인 그래프지만 어떤 식품에 따라서는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용매로서 작용이 가능하죠. 이제 자유수의 특징이에요. 전부 다. 화학 반응이나 효소 반응 잘 되고 용매로서 작용 가능하고 미생물 증식 가능하고 자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식품의 품질 저하가 많이 일어나는 영역이 어디다? 3영역입니다. 그리고 식품 중에 수분의 95% 이상을 차지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선식품들이 이제 이렇게 여기 3영역이죠. 자, 3영역은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1영역과 2영역과 3영역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BET 포인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BET는 딱 단분자층입니다. 그러면 1영역을 말할 때는 단분자층 형성 영역이라고 말하고 BET를 말할 때는 단분자층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분 활성도와 식품의 변화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교재 애들 그래프가 더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칼라가 아니어가지고 이거 되게 안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칼라여가지고 이거 아주 초창기 책에 들어있던 그래프예요. 사실은 그걸 우리 편집팀에서 예쁘게 그려줬어요. 자, 봅시다. 이 식품의 변화, 이제 수분 활성도 개념도 잡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이 수분 활성도에 따라서 식품이 어떻게 바뀌는지의 변화를 봐야 되고 각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항목별의 이 패턴, 그래프의 패턴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살펴봅시다. 첫 번째, 미생물의 성장. 수분 활성도는 미생물의 성장 및 증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맞아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미생물의 성장 및 번식의 한계를 설명할 때 수분 함량보다는 활성도로 표현하는 게 당연히 효율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최저 수분 활성도 얼마? 0.9, 효모는 0.88, 곰팡이는 0.8, 내건성 곰팡이는 0.65, 내삼투압성 효모는 0.6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모든 미생물은 이란 단서를 하면 0.6 이하에서는 아무도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곰팡이, 효모, 세균 등은 0.8 이상에서 자라게 되죠. 증식을 하게 됩니다. 증식을 할 수 있고 8 이하에서는 못 자라게 되죠. 그리고 이 표현은 선생님이 위생 때도 말해준 적 있지만 이 최저 수분 활성도라는 표현은 뭐냐면 지금 이게 AW라고 했을 때 여기가 1.0이에요. 1.0, 이게 0.9, 이게 0.8 이하는 이제 생략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1이 얼마냐면 이제 물이죠, 물. 1은 물이잖아요. 1보다 작을 거예요. 그러면 세균의 경우에는 여기 0.9 이하로는 못 자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균은 이렇게 자란다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효모 같은 경우에는 0.88이잖아요. 그러니까 0.88부터 자라기 시작해서 1 가까이까지 자라는 거죠. 거의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빠이. 그 다음에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0.8까지 자랄 수 있으니까 8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설명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최저 수분 활성도를 이야기하면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0.9 이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0.9에서 되게 많이 자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균은 1.0 가까이에서 제일 잘 자라요. 그런데 증식할 수 있는 영역이 세균은 되게 좁은 거죠. 0.9 이상이 돼야 증식을 하고 삼각형도 선생님이 예뻐 보이려고 이런 게 아니라 수분 활성도 높을수록 더 많이 자란다는 거죠. 잘 자라는 거고 낮아질수록 좀 못 자라다 더 이상은 못 버텨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는 0.8부터 자랄 수가 있고 또는 0.8까지는 버틸 수가 있고 효모는 0.88, 세균은 0.9다. 이렇게 숫자도 기억하고 개념도 기억하고 있어야 왜냐하면 어떤 글씨로 표현할 때 생육에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는 이런 개념이거나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세균, 효모, 곰팡이가 모두 다 잘 자랄 수 있는 수분 활성도는 0.9 이상이다라고 해야 돼요. 그쵸? 왜? 마지노선이 누구기 때문에? 세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때 표현 방법이 바뀔 때 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효소 반응. 일반적으로 수분 활성도가 높은 경우 효소 반응이 여기 그래프에서도 보면 지금 우리 그래프 보면 0.8부터 길어지죠. 이렇게 0.8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거. 이게 곰팡이, 효모, 세균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수분 활성도가 높은 경우 효소 반응이 활발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효소 반응도 역시 이제 물이 조금 있어야 되고요. 특히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건 당연히 가수분해 효소 같은 거겠죠. 물을 필요로 하죠. 가수분해는 물을 가하여 분해를 한다라는 거죠. 물을 넣어서 분해한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대부분의 효소는 가수분해 효소처럼 수분 활성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높고 최종 가수 분해도는 수분 활성도에 영향을 받아요. 반면 수분 활성도가 0.85 이하가 되면요, 활성이 낮아져요. 그래서 0.85 이하로 되면은 꺾이기 시작을 하는데 뭐 아밀레이스, 페록시데이즈, 포옥시데이즈 이런 것들이 속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효소 활성 그래프는 이제 사실은 그래프 이렇게 완만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여기 8호 이상에서는 잘 반응할 수 있으나 이 수분 활성도가 낮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떨어진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 그래프를 간혹 물어보시거든요. 도대체 왜 여기서 이거 여기서 끊기나요? 막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얘는 왜 여기까지 오다 마나요? 막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선생님도 보통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걸 나 혼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 그림을 그대로 가져온 거여서 여기까지밖에 실험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그림도 얘도 여기까지 있다가 말아요. 근데 보시면 얘는 가수분해 요소예요. 그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친구는. 그래서 얘는 거의 물이 없으면 거의 일어나지 않죠, 사실은. 그리고 맨 효소 반응의 맨 마지막 줄 보면 예외가 있어요. 자, 예외적으로 리파제 또는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이 친구는 지질 분해 요소죠. 지방 분해 요소. 그래서 이 지질을 분해하는 효소는요, 수분 활성도가 0.1, 0.3 굉장히 낮은 상태죠. 원래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 지질 분해 요소는 0.1에서 0.3에서도 반응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세 번째 비효소적 갈변 반응. 자, 이 패턴은 꼭 기억해야 돼요. 비효소적 갈변 반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패턴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최대에 이르렀다가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비효소적 갈변 반응 패턴을 기억하면 좋겠고, 비효소적 갈변 반응 중에서도 마이야르 반응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마이야르 반응. 우리 마이야르 반응, 메일라드 반응, 아미노 카보닐 반응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반응 중에 하나인데 얘는 효소가 필요 없어요. 비효소적 갈변 반응 대표적인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변 파트에 강의하는 효소적 갈변과 비효소적 갈변을 구분해서 공부를 할 건데 비효소적 갈변 반응 중에서도 마이야르 반응이 가장 대표적인 친구인데 이 마이야르 반응은요, 수분 활성도에 영향을 받아요. 수분 활성도가 낮으면 마이야르 반응의 기질인 당과 아미노산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이야르 반응은 다른 말로 아미노 카보닐 반응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미노는 어디서 왔냐면 아미노산 같은 거 있죠. 단백질을 잘라도 만들어지고 이 아미노산에 아미노 있죠. 아미노끼. 그 다음에 카보닐 같은 경우에는 당류. 그래서 어떤 식품에 아미노끼와 그 다음에 당류가 존재를 하면 둘이 반응을 해가지고 갈색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런 걸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금 설명이 뭐냐면 물이 너무 적으면 이런 기질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분 속에 녹아서 움직일 텐데 그래서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고요. 수분 활성도가 그럼 많아질수록 잘 일어나게 되는데 최대인 시점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이 많을수록 여기가 꼭대기가 돼야 되는데 꼭대기는 어디냐면 0.6에서 0.7 정도의 AW에서 최대에 이른 다음에 더 물이 많아지면 오히려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내게 돼요. 자, 그래서 수분 활성도 0.6에서 0.7이 되면 갈변이 빠르게 일어나 최대 반응 속도에 도달을 하는데 이후에 수분 활성도가 더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질, 여기 기질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희석이 돼서 반응 속도가 줄어든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 비효소적 갈변 반응의 이런 그 패턴 있잖아요. 패턴들을 조금 봐두셔야 되고, 이거는 뒤에 이제 갈변에서 마이야르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수분이 다시 나와요. 앞에서 배운 내용이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식품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OT를 길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해독을 하면서 누르고 질문하고 누르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학생이 사실은 옛날에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 10개씩 질문을 해요. 선생님 여기서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선생님 이거는 마이야르 반응 뭔가요? 마이야르 반응에서 막 물어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질문을 올려놓고 이제 계속 확인하잖아요. 선생님 답변해줬나? 막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시간을 많이 뺏겨요. 뭐 물어 안녕하세요. 전 누구이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이 아예 일해독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 뒤부터는 되게 OT 때 이거 자주 말한 적이 있었던 게 일해독 때는 최대한 질문을 하지 마라. 다 몰라. 그런데 일해독 때 그냥 쭉 넘어가잖아요. 모르는 거 별표 크게 하고 넘어가라 그래요. 그러면 뒤쪽 가면 또 반복해서 나오게 돼요. 뒤쪽에서 맞춰지는 경우도 많고 앞쪽이 전혀 이해 안 되는데 뒤쪽으로 듣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 맞아 지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1회독 때 마이야르까지 갔어. 그 다음 다시 2회독 때 이걸 듣잖아요. 그럼 맞아 마이야르는 이런 패턴이야.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1회독과 2회독은 완전 천차만별 차이가 나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한 번 보면 와 재밌다 라고 하잖아요. 한 번만 볼 수도 있지만 2번이나 영화 중에 20번씩 본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들어보면 20번 볼 때 또 몰랐던 대사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영화를 봐 재밌는데 두 번째 보면 그래 왜냐면 뒤에 있었던 상황이 앞쪽을 다시 보면 이래서 맞아 이렇게 됐었지를 다시 알게 되잖아요. 그거야. 공부도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꼭 회독을 늘려가지고 하면 뒤쪽 가서 또 나옵니다.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서 비효소적 갈변 반응 패턴 기억하고 그 다음에 유지의 산화 갑시다. 유지의 산화. 자, 유지의 산화 부분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패턴이 제일 어려운 패턴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유지의 산화는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고 유지의 산화 그래프는 배불뚝이 모양처럼 생겨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가지는 게 유지의 산화 모양이에요. 자, 우선 유지의 산화도 역시 수분 활성도에 따라 속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유지의 산화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식품 하면은 그냥 앞쪽보다는 뒤쪽에 물이 많이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그랬을 때 유지의 산화는 수분이 많을수록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유지의 산패가 물이 많을수록 잘 일어나는 게 기본 패턴인데 이 앞쪽에 일영역과 BET와 이 앞쪽 부분에서 조금 다른 패턴이 있죠. 그 곡선만 봐도 알겠죠. 이 부분은 기억해야 돼요. 자, 단분자층 한번 읽고 설명합니다. 단분자층이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BT라고 했죠. BT 포인트보다 수분 활성이 낮은 영역에서는 산화 속도가 증가하는 반면 단분자층에서는 가장 낮은 산화 속도를 나타낸다. 즉, 영역 1에서는 수분 활성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지의 산화 속도는 감소하고 BT 영역에 도달하면 최소가 된다. 이후에는 수분 활성이 증가하면 유지의 산화 속도가 증가한다. 분명히 읽었는데 지금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자, 수분 활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요. 여기 보시면 이게 BT예요. BT 그러면 A라는 식품 한 0.3 정도라고 했을 때 자, BT를 이 설명은 앞쪽에 누구를 기점으로 시작하냐면 BT를 기점으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BT에서 유지의 산패 속도가 제일 느려요. 그러니까 산패 속도가 가장 낮아요. 빠르게 일어나지 않아요. 가장 최소가 되는 산패 속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BT예요. 그러면 식품으로 따지면 하나의 분자층을 이루고 있는 그죠? 딱 하나의 단분자를 이루고 있는 이 도너츠 같은 상태가 뭐라고? 유지의 산패가 가장 적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자, 요걸 기점으로 얘를 기점으로 수분 활성도가 낮아지면 증가를 해요. 그러겠죠.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1영역에서는 더 산패가 잘 일어난다. BT를 기점으로 수분 활성도가 많아져도 증가해요. 왜? 물이 많아질수록 유지 산패가 잘 일어나니까. 그 말이 앞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단분자층보다 수분 활성도가 낮은 영역에서는 산화 속도가 증가하는 반면 단분자층에서 가장 낮은 산화 속도를 나타낸다 라고 써져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곡선이 나왔어요. 자, 곡선은 나왔는데 이거를 다시 설명합니다. 왜?
이거는 지금 철저하게 BET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곡선의 패턴을 설명한 건데 다시 이제 수분 활성도가 0부터 1인 상태로 순차적으로 말해볼게요. 순차적으로. 그러면 BET 영역, 여기가 뭐예요? 1영역이 되죠. BET를 기점으로 여기가 2영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영역에서는 수분 활성도가 증가할수록 산화 속도가 낮아지고 라고 돼 있어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고 이제 그래프를 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볼 때는 1영역에서는 단서가 붙어야 돼요. 1영역에서는 수분 활성도가 증가할수록 유지의 산패 속도가 낮아지고 BET에서 가장 최소가 되며 BET 이후에 수분 활성도가 증가할수록 유지의 산화 속도는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제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유지 3패에서 자주 나오는 보기 하나는 요 1영역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1영역에서 유지의 산화 속도가 되게 빨라진다고 했는데 라고 개념이 있다 보면 수분 활성도가 증가할수록 산화 속도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틀렸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는 표현이 돼요. 어디에서만? 1영역에서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요것만 잘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식품에 수분이 전혀 없는 경우 지용성 물질과 산소는 직접 만나서 자동 산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죠. 그렇죠? 그래서 1영역에서 이 유지 산패가 되게 빠르게 일어나는 것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요 부분, 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햇빛에 광선도 오고 산소를 직접 만나기 때문에 유지식품의 산화가 그러니까 물이 감소할수록 더 많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도대체 BET에서 왜 줄어드느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식품의 수분 활성도가 증가하여 물 분자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단분자층을 형성할 경우 이게 BET죠. 지방의 산패가 가장 적게 발생을 한다. 자, 이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작년 울산 보건연구소에 아예 대놓고 이렇게 나왔어요. BET에서 유지 산패가 가장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벌써 나왔어요. 뭐예요? BET에서 산소를 직접 만나지 않죠. 왜? 단분자층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BET에서는 산소나 광선을 직접 만나지 않아요. 물이 한 분자에 딱 쌓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유지의 산화 과정에서 생성된 여러 가지 과산화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식품 표면의 물 분자가 수소 결합으로 복합체를 형성하면서 과산화물의 분해를 억제한다. 근데 이거는요,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 이 표현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과산화물이 분해되면서 막 산패가 빨라질 수 있는데 그거를 물 분자 때문에 한층 싸고 있으니까 억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산화를 촉진하는 금속.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식화할 때 항상 금속을 오랑캐라고 표현하거든요. 어디에 가도 뭘 촉진해요, 자꾸. 미량으로도 뭘 촉진해. 근데 이 금속을 수화시켜서 금속 수산화물 형태로 만들어져 산화가 억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했죠?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울산에 딱 나왔을 때 예전에는 내가 이제 이 두 가지를 항상 잘 강조해서 가르쳐 왔는데 딱 문제가 단독으로 BET에서 지방의 산화 산패가 가장 적게 일어나는 이유가 아닌 것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근데 읽어보면 알겠더라고. 지품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맞는. 그래서 세 가지를 이번에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는 뭔 헛소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식품의 변화 1, 2, 3, 4 이런 거 있잖아요. 올해 교육청에서는 이게 각각 보기 하나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생물, 세균 생육 나왔고 비효소적 갈변, 효소작용, 가수분해 반응 이런 것들이 보기 하나씩 해서 4개의 보기로 올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럼 예시 문제 하나 풀어보고 우리 10분 쉴까요? 35번 한번 봅니다. 35쪽. 22번. 자, 35쪽에 22번 보시면 수분 활성도는 식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식품 안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일반적으로 효모가 증식할 수 있는 최저 수분 활성도는 얼마다? 0.88이다.
2번, BT 영역 이하의 수분활성도에서는 수분활성이 증가함에 따라 유지의 산화 속도도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지의 산화 속도는 감소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3번, 수분활성도 0.3 이하에서는 마이야르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그렇죠? 0.3 이하에서 아까 그래프 어디 갔지? 그리고 이 숫자는 나중에 마이야르 갈 때 또 숫자까지 다 배우거든요. 0.3 이하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0.3 이하에서는 마이야르 반응이 거의 내가 여기 3 이하를 안 설명해줬구나. 0.3 이하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그럼 패턴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0.3 이하에서 여기 근데 0.2라고 그래프가 있어가지고 막 물어보긴 하는데 0.3 정도를 많이 언급해요. 3 이하에서 안 일어나고 0.6에서 0.7에서 최대가 되면 그 이후 그죠? 0.8에서 뭐 1, 요 사이는 다시 감소하는 패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번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 등 가수분해 효소는 수분활성도 0.85 이하에서는 활성이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틀렸냐면 라이페이스가 틀렸어요. 그죠? 라이페이스는 0.1에서 0.3 사이에서도 활성을 나타내는 친구였기 때문에 라이페이스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탄수화물 들어가겠습니다.